안녕하세요. 성균관대 신소재공학과 김상우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전기를 이용한 그린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그린 에너지 솔루션 중에서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정전기를 이용한 이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거든요. 근데 정전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일상생활에 항상 존재하죠. 뭐 예를 들면 겨울철에 이렇게 니트 같은 거 입으시면 되게 바직바직해서 놀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문고리 금속으로 된 문고리 이렇게 잡으시면 깜짝 놀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유소 요새 가시면 주유하기 전에 꼭 정전기 패드를 터치하라고 음성이 나오죠. 자, 그래서 정전기를 사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되게 불편하고 닿으면 따끔거리고 스파크도 튀고 위험하고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서 이거를 그냥 없애야 되겠다라고만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전기를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잘 이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유익한 응용들을 많이 할 수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정전기란 무엇인가, 그리고 정전기가 생성되는 원리, 그리고 이런 정전기를 이용을 해서 어떤 저희가 유용한 응용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요. 저희가 보통 이제 에너지 발전, 에너지 하면 상당히 이제 큰 에너지들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물론 이 큰 에너지는 에너지 발전 개념.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로 이제 서스테이너블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기가와트, 테라와트, 뭐 이 정도의 큰 에너지는 주로 이제 원전 쪽에서 커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메가와트 쪽은 요새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뭐 조력 이쪽에서 또 상당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관심 있는 에너지는 좀 작은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고 뭐 에너지 그렇게 정도 작은데 그런 에너지 굳이 필요할까라고 했던 에너지지만 버려진 에너지였지만 이런 에너지들을 이제 스마트하게 잘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아주 편리한, 그러니까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웨어러블 기기의 어떤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몸 안에 들어가는 이런 그 의료기기들의 에너지 솔루션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상처 치료에도 응용이 될 수가 있고 탈모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주로 관심 있는 영역은 밀리와트에서 마이크로와트 영역의 소비 전력을 갖는 디바이스의 독립적인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자가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 솔루션을 개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태양광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요 실내에 있는 태양광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 몸 같은 걸 보면 사람 몸은 안에는 또 빛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주로 관심 있는 거는 자연계에서 버려지고 있는 이런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전기 에너지로 잘 바꿔서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을 할까라는 게 이제 제가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던 거고요. 그러면 이런 그 자연계에서 버려지는 운동 에너지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이런 사운드 에너지도 계속 버려지고 있죠. 그리고 제가 계속 약간씩 움직이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밟기도 하고요. 이런 제 인체 움직임도 그냥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내에 24시간 공조 시스템이 돌아가고 그다음에 급수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이런 파이프라인에 있는 진동들도 다 사라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바다에서 계속 그 오션 웨이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여태까지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에너지들을 저희가 잘 이용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밀리와트 또는 마이크로와트의 이런 에너지들을 플러그인 하지 않고 자가 발전으로 본인이 이제 펑션을 만들면서 충전할 수 있는 이러한 아주 스마트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뭐 스마트워치 뭐 100%더 이상 뭐 시계를 충전할 필요가 없다 그건 아니고요. 얘도 소비 전력이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 시간을 좀 더 늘려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IoT 센서라던가 그다음에 몸 안에 들어간 디바이스들을 이런 정전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 정전기,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정전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두 가지 단어를 좀 섞어서 쓸 겁니다. 마찰전기라는 단어하고 정전기를 섞었을 텐데 얘는 두 개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물질이 이종의 물질이 마찰이라면 반드시 정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마찰전기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제목에 우리는 마찰을 피할 수 없다라고 지금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자, 그 예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는 도중에도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질소 아르곤 가스가 계속 제 피부하고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기체하고 이 솔리드 표면하고는 계속 충돌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금속이 많다는 얘기죠. 이 중금속이 피부랑 계속 마찰을 하게 되면 정전기가 커집니다. 우리가 못 느끼지만 계속 정전기 발생되고 있고요. 그 중금속에 의해서 지금 제가 피부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이렇게 뾰루지라든가 뭐 난다던가 아토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바깥에 잠깐 비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산을 썼는데, 자 보시면 빗방울이 떨어질 때 우산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죠. 액체하고 우산하고 충돌이 일어나면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정전기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발을 이렇게 이제 디딜 때도 정전기가 발생을 하고, 자동차가 주행 중에 타이어하고 지면하고 달릴 때도 정전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마찰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대표적으로 열이 발생을 하고요. 지금 두 개 마찰해 볼까요? 소리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빛도 납니다. 근데 마찰이 일어났을 때 다양한 물리적 현상도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정전기입니다. 마찰 전기입니다. 이 마찰에 의해서 표면에서 다른 표면으로 자유전자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전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정전기, 뭐 제가 머리를 문지른다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고리 잡는다던가, 번개도 일종의 정전기입니다. 그러니까 번개 하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합니다. 번개 하나가 10억 볼트 2만 암페어를 만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걔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 물질이 없어가지고 저장을 못하죠. 근데 이제 이런 정전기들을 스케일 다운 시켜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정전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오늘 보여드릴 텐데요. 자, 근데 제가 이종의 물질이 마찰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바닥을 쳤을 때는 정전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레이저 포인터하고 제 손을 마찰을 하면 정전기는 발생합니다. 단 이 값이 좀 작아서 저희가 못 느낄 뿐이지 정전기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 대전열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전기를 얼마나 잘 만들어낼 수 있냐라고 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 위에 보면 포지티브라고 써 있는 거는 전자를 잘 받을 수 있는 물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트라이브 포지티브라고 표현을 하고요. 왼쪽 밑으로 가면 이제 네거티브라고 써 있는데, 이 네거티브는 전자를 잘 받을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포지티브는 전자를 잘 주고 네거티브는 전자를 잘 받기 때문에 트라이브 포지티브 물질하고 네거티브 물질하고 마찰을 하게 되면 정전기는 아주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 지금 샘플을 좀 들고 와봤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파는 필름입니다. 이건 나일론 필름이고요. 얘가 이제 PI 필름인데요. 이렇게 비비고 하면 얘는 안 떨어지죠. 이게 정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것도 조금 잘 모르겠는데 하시면, 화면을 보시면 제가 남성 속옷 그림을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왜 가져왔냐? 속옷을 보시면요, 대부분이 100% 커튼 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100% 커튼 계열로 되어 있을까요? 조금 더 가격을 낮추려면 뭐 나일론이나 합성 수지 계열 쓰면 되는데, 100% 커튼을 쓴 이유는 뭐냐면, 이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커튼하고 표면, 그 스킨, 우리 피부하고 거의 정전기 위치가 거의 일정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두 물질이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도 따갑지 않은 거죠. 근데 만약에 속옷을 합성 소재로 된 거 입으시면요, 따가워서 못 입으세요. 못 앉아 계십니다. 하나를 이제 정전기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정전기 역사는요, 기원전 600년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지만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호박이라고 하는 보석을 문질렀더니 뭔가 그 당시에 뭔가 인력이 발생을 하더라, 뭐 먼지가 달라붙더라라는 거를 발견하게 됐는데, 이때 탈레스가 이게 전기라는 거구나라는 거를 명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전기의 명칭은 일렉트론인데, 영어의 그 그리스어 일렉트론은 영어의 호박이란 엠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자의 일렉트론이라고 그러죠. 이 전자 일렉트론은 그리스어인 호박이라고 하는 보석에서 워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전기에 대해서는 그냥 조금씩 연구가 진행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뭔가 드라마틱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다가 1752년도에 미국의 그 정치가이자 과학자인 $100 지폐에 나와 있는
벤자민 플랭클린이 번개 치는 날 아들하고 연에다가 이렇게 열쇠를 달아가지고 하늘에 띄웁니다. 그랬더니 그 연에 달려있던 열쇠 쪽으로만 계속 번개가 이쪽으로 막 달라붙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번개도 일종의 전기 현상의 하나구나. 즉 정전기도 전기의 하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그동안에는 그냥 정전기 현상에 대해서만 스터디가 됐다면 2012년도에 아주 중요한 논문이 처음 나오게 됩니다. 정전기, 즉 마찰 전기를 이용을 해서 에너지 하베스팅을 이용을 해가지고 웨어러블이라던가 센서 이런 저전력 디바이스의 자가 발전 전원으로 쓰자라고 하는 논문이 처음 조지아텍 종링왕 교수 그룹에서 발표가 되게 되고요. 저희 그룹에서 2년 뒤에 세계 두 번째로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정전기라고 하는 건 재미있는 점은 모든 물질은 정전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 옵션이 많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이런 고분자 계열, 그러니까 합성이 좀 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들기가. 그리고 아까 뭐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런 고분자 계열들이 휘기가 좋습니다. 웨어러블,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쉽게 디바이스 이런 포밍을 되게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대면적으로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 기존에 저희가 쓰고 있는 전기하고 요 정전기하고는 마찰 전기하고 뭐가 다를까요? 그거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고 계시는 전기가 운동 에너지를 다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은 원자력 원자 핵분열을 이용을 해가지고 물을 끓여서 그 중수를 가지고 터빈을 돌리게 되죠. 자, 그리고 화력 발전 석탄 태우고 석유 태워서 물 끓여가지고 쓰는 거 똑같습니다. 원료만 틀리지. 수력 발전은 조수관만, 그러니까 낙차, 물의 낙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또 터빈을 돌립니다. 풍력 발전은 바람을 통해 가지고 터빈을 돌립니다. 똑같이 다 전자기 유도 방식으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전자기 유도를 1800년도에 영국의 마이클 패러데이가 처음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전기라는 걸 쓸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 코일이 있고 자석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되면 우리 1차 프라이머리 이펙트로 자기장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세컨더리 이펙트로 전기장이 발생이 되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이미 200년 넘게 쓰고 있는 전기의 원리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이제 요 이제 EMI 일렉트로매그네틱 인덕션이라고 하는 전자기 유도는 맥스웰 패러데이 이퀘이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요 마찰 전기, 이 정전기는 두 물질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현상에서 이 붙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전기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뭔가 자기장을 거쳤다 전기장을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전기장을 만들면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 방식은 일종의 맥스웰 방정식의 하나인 앰페어 법칙을 따라가게 됩니다. 좀 복잡해서 요거는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뭐 물리학 쪽도 화학 쪽으로도 상당히 재밌는 학문 분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좀 더 좀 재밌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응용 쪽으로 가겠는데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면서도 지금 계속 이쪽이 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또 에너지를 만들고 싶으면 계속 비비면 됩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이 와치에서 배터리가 간당간당한다. 그러면 막 이렇게 문지르면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이런 버려지는 인체 움직임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겠고요. 이런 운동을 하실 때마다 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키보드 치실 때마다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타겟하는 거는 좀 더 세이프티한 쪽을 사회 안전망 쪽에도 좀 이용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위급 상황에서 조난이 됐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이 돼 버렸습니다. 그럼 제가 어디 있다라는 걸 알 길이 없죠. 이제 그럴 때 저희가 이 인체에 버려지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조금이라도 충전을 해서 뭔가 신호, 문자라도 보낼 수 있거나 GPS 신호를 받을 수만 있어도 살릴 수가 있겠죠. 생명을 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러한 세이프티 이슈에서도 조금 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공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걸어 다니시죠. 근데 그 걸어 다니는 에너지가 계속 다른 쪽으로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되는 거는 걸을 때 그냥 열로 소모되던가 아니면 그냥 소리로 소모돼 버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24시간 그렇죠? 공조라던가
그다음에 뭐 급수도 있는데 이런 파이프에서의 진동도 계속 사라지고 있고요. 뭐 이런 에너지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속철도 보시면 엄청난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이 철도가 만들어낸 진동, 그다음에 주행풍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얘도 다 지금 소모가 되고 있죠.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 화면의 오른쪽을 좀 보시면 철길인데 약간 거기 크레이가 있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속열차가 중간중간에 이제 멈추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고속열차 자체의 결함 또는 철도 라인에서 균열이 갔을 때 고속열차가 멈춥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요, 일일이 가서 그냥 확인하세요, 눈으로.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IoT 좀 스마트해지려면 이 모든 철도 라인에 이런 크랙 센서를 다 부착을 하게 되면, 이 크랙이 가게 되면 철도가 갈 때 이 철도에 흔들린 진동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진동수를 체킹해가지고 바로 어느 교량 쪽에 크랙이 갔다라는 거를 리얼타임으로 체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센서에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그 센서는 멀쩡한데 에너지 솔루션이 없어서 이 센서는 더 이상 워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사람이 가서 배터리를 갈아줘야 됩니다. 편하자고 했는데 더 불편해지죠, 에너지 솔루션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주변, 만약에 철도가 지나갈 때 그 진동이라든가 주행풍을 이용해서 거기 센서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자가 발전으로 충전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스마트해지고 편리해지겠죠.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바람,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다에 계속 오션 웨이브가 365, 24시간이 있는데 이런 오션 웨이브를 그동안 이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면 이런 볼에다가 안쪽에 플라스틱 볼을 넣어놓으면 이 웨이브가 될 때마다 이 안에 있는 볼이 왔다 갔다 계속 마찰을 일으키면서 계속 영구적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빗방울이 떨어질 때 이 빗방울 자체의 운동 에너지가 이 두 면을 딱 때리면 이 면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또 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빗방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요새는 좀 비가 많이 오긴 합니다만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비가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빗방울을 이용한 에너지 발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이제 지금까지는 이런 웨어러블, 그다음에 IoT에 대한 기기에 대한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조금 이제 약간 토픽을 좀 바꿔서 바이오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시간에 따른 인간 수명 변화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중세에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평균 수명이 한 30세에서 60세까지 한 2배 정도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위생이나 보건에 이제 관심을 쏟게 된 거죠.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또 이런 의료 진단이라든가 치료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서서히 이제 수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경제 지표를 보시면 한번 확 올랐다가 천천히 올랐다가 어느 순간 또 한번 확 오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시점인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무병장수, 행복하고 아프지 않게 오래 사는 거는 인류의 궁극적인 꿈입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 그렇죠? 여러 가지 치료기술이 필요하겠죠. 메타볼리즘을 이용한 거라던가 아니면은 앞으로 지금 보시는 많은 웨어러블 기기, 그 다음에 이 피부에 붙이는 이스킨이라는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이런 디바이스들이 앞으로는 대부분 몸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좀 타임지 표지인데요. 왼쪽 그림이 구글에서 인간 수명 150세 프로젝트, 500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IT 기업인데 바이오 쪽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2012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의 iPS 유도만의 줄기세포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되고요. 첫 논문이 나오자마자 5년 만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노벨 화학상의 제3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이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2012년도에 첫 사이언스 논문이 나왔는데 8년 만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오래 살 무병장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IT는 더 이상 IT 기업이 아니고요. 바이오 기업은 더 이상 바이오 기업만 아닙니다. IT 기업, 의료 기업이 융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IT 기업이 의약품 기업과 융합을 하기 시작을 했고, IT 기업이 이러한 그 생명과학 기업과
융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기업 중에서 일론 머스크 의장에 있는 이제 테슬라가 뉴럴링크라는 하는 회사를 만들었죠. 상당히 야심차게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뇌 컴퓨터 인터페이싱을 하기 위해 세워진 거고 AI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뭐 디테일한 건 이제 시간 관계상 스킵은 하겠습니다만, 근데 이런 거를 뇌신경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에너지 솔루션이 중요하다. 디바이스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인간 수명 150세 프로젝트는 신약 개발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500세를 살기 위해서는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무너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무서운 얘기일 수 있는데 뭐 만화나 영화에서 보시면 사이보그 많이 나오죠. 뭐 그런 형태로 많은 내부의 장기들이나 어떤 근육들이 대체가 될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미 상업화되어 있는 체내 삽입형 의료기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부정맥 겪으시는 분들한테는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디바이스들이 삽입이 오래전부터 되고 있고요. 그다음 딥브레인 스티뮬레이터라 가지고 뇌신경 자극기라든가 인슐린 펌프라든가 많은 디바이스들이 이미 몸 안에 삽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디바이스들은 멀쩡한데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가 1차 배터리입니다. 충전이 안 되는 배터리예요. 보통 수명이 5년에서 10년입니다. 근데 저희가 안 아프고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냥 아프고 오래 사는 지금 상황입니다. 매 10년마다 다시 수술해서 다시 꺼내가지고 충전하고 다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기저질환을 겪으시는 분들이 고령 분들이나 환자분들인데 인간 수명은 계속 늘어나는데 계속 이런 장치들을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충전했다가 다시 넣었다가 이게 상당히 불편하죠. 물론 이제 신체적으로도 데미지가 가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데미지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에너지 솔루션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이용하려고도 했었고요. 근데 문제는 몸 안에는 빛이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온도차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열전이라고 하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 있는데 문제는 사람 몸 안의 온도는 항온동물이기 때문에 또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몸 안을 보시면 심장도 계속 움직이고 있고 저희 내부의 뭐 근육도 계속 움직이고 있고 뭐 이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 자체가 너무 작아서 그 몸 안에 삽입되어 있는 배터리를 충전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뭐가 되냐? 에너지 하베스팅이 아니라 무선 전력 전송 쪽을 생각을 하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자기 공명 방식. 지금 보면 이제 핸드폰 무선 충전하시죠? 요새 이제 전자파 이슈 때문에 잘 그 모듈이 안 나오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자파 이슈라던가 몸 안에다 이걸 넣어줬을 때 체온이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 기술은 조금 FDA 승인 받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가 NFC라고 하는 기술이나 RFID 같은 이런 자기유도 방식은 일부 상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몸에 FDA 허가가 나서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이 에너지가 좀 작은 에너지라 피부에다가 전송을 했을 때 투하 깊이가 1cm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조금 더 깊게 임플란트 되어 있는 소자는 충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이런 트레이드오프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개발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초음파라는 걸 좀 이용을 했습니다. 임산부 분들이 병원 가시면 태아 볼 때 초음파 스캔하시죠. 그리고 요로결석이라든가 신장결석도 초음파로 요새는 다 치료하고요. 요새는 암 치료도 환부 나이핑 아주 정밀하게 나이핑할 때 도려낼 때 초음파를 쓰기도 합니다. 일단 뭐 진단용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아주 안전한 주파수 영역대 그리고 에너지를 가지고 인텐시티를 가지고 이제 주입이 되게 되고요. 그 외부에서 이제 초음파를 넣어주게 되면 이 초음파에 의해서 저희 마찰 정전기 발전기를 몸 안에 임플란트를 하고요. 그럼 초음파가 들어가서 얘를 진동을 시켜주게 되고 이 진동에 의해서 몸 안에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이 전기 에너지가 배터리를 충전하는 기술을 저희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저희 이제 국내 순수 기술로 저희가 사이언스의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요게 화면에서 보시는 왼쪽 그림이 이제 스케매틱 이미지입니다. 초음파가 들어가서 이 초음파는 몸 안에 잘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가 투과하고 거기 들어있는 디바이스를 진동을 시키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매우 얇고 또 소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른쪽 밑에 그림 보시면은 약간 뭐 회로 같이 생긴 게 보이는데 그게 이제 일부 조그만 회로랑 옆에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얘를 또 저희가 완충을 시켰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를 저희가 이제 쥐에도 삽입을 해봤고, 뭐 대동물 실험으로 이제 그 돼지에도 삽입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초음파하고 정전기, 초음파로 정전기를 만들어서 이 정전기가 우리가 이제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 이런 이 삽입형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뭔가 혁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걸 좀 개척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초음파를 딱 끼게 되면 저기 돼지고기 내에 삽입된 그 마찰 전기 발전기가 진동을 하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게 되고, 초음파를 딱 끄면 이제 시그널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초음파가 잘 투과가 되고 진동을 일으켜서 정전기를 만들고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오늘 제 발표를 좀 마무리하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우리에게 에너지의 본질은 무엇인가? 뭐 되게 거창할 수도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E는 mc 스퀘어를 보시게 되면 결국에 에너지는 질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질량이 있는 거는 얘는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시작은 빅뱅이라고들 얘기하죠, 그렇죠? 그 한 점에서 폭발된 에너지가 이 우주를 만들었다라는 게 가장 잘 받아들여지는 가설입니다. 이때 E는 h nu 그리고 람다분의 C입니다. C분의 람다입니다. 결국에는 에너지는 또 파동에 의해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 파동이던 입자건 얘는 우리의 모든 우주에서 만들어내는 이벤트라던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보지 못한 모든 이런 이벤트는 다 에너지로 설명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조금 더 저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오른쪽 밑에 그림이 인체의 블러드셀 그림입니다. 그 혈액세포 개념인데 제가 조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표시를 해놨는데 이 세포는 내부는 얘가 중성이 아니고요. 분극이 있습니다. 세포 내부는 마이너스를 띠고요. 세포 바깥은 플러스를 띱니다. 근데 인체에는 5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 이 세포가 뛸 수 있는 전압은 1.4V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시되어 있는 저 하나의 블러드셀이 만들어내는 전압이 1.4V를 만들어내죠. 그러면 인간의 5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고 셀 하나가 1.4V를 띠면 인간의 몸은 700조 전압을 띠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전압을 띠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뭐냐면 에너지를 빼놓고 우주와 우리 자신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